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맞춰 미사일 발사는 물론 핵실험 준비도 끝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움직임과 대응 계획 등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고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북한 군사 동향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미사일은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발사 징후가 있다. 그리고 핵실험도 준비는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 바이든 방안에 맞춰서 할 가능성이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발사 가능성이 있는 게 어떤 미사일이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따로 보고받진 않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한국을 방문하고 모레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할 준비 태세를 갖췄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방과 외교 관련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개최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과 관련한 여러 움직임이 분석됐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방한 직전이나 방한 도중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비한 실행 계획들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한미 양국 간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단계적인 대응 계획이 마련돼 있다며 이번 NSC 회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국의 대통령 방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미국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수인 특파원, 도발 가능성을 먼저 밝힌 것은 사실 미국이었습니다. 이미 대응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죠? 네, 저는 지금 백악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포착되면서 미국은 정찰기를 띄워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실시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인데요. 표시가 된 건 코브라볼이라고 불리는 미국 공군 정찰기입니다. 지금은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로 복귀를 했는데 파란색 선을 보시면 정찰기가 움직인 궤적입니다. 이렇게 민간 사이트에 포착될 정도면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항적을 일부러 노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바이든의 순방 중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둘 다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백악관 설리번 안보보좌관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We are preparing for all contingencies, including the possibility that such a provocation would occur while we are in Korea or in Japan. 자, 모든 도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다 보고 있으니까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경고로 들리는군요. 군사적인 대응도 준비하겠군요. 네, 백악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된 억지력을 제공하고 군사태세를 조정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축소해왔던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 재개는 물론이고요.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같은 전략 무기를 한반도 쪽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건데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의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됐고요. 추가 도발 징후가 또 포착이 되면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에 한미 정상회담 중에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에는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입니다. 왜 여기를 제일 먼저 갈까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가장 첨예한 분야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이자 또 위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축구장 400개 크기의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입니다. 세계 최강인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5나노미터 공정의 첨단 비메모리 반도체도 여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5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헬기에서 이곳을 보고 대체 저게 뭐냐며 놀랐다고 합니다. 미국은 반도체 패권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And there's no reason why Americans should wait. We're investing aggressively in areas like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That's what they're doing and others. 미국의 반도체 패권 전략에서 한국은 핵심 국가입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설계 능력이 세계 최강입니다. 퀄컴, 엔비디아, AMD, 인텔, 애플 같은 첨단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설계만 잘할 뿐 정작 생산은 못합니다. 설계를 받아 그대로 생산해주는 능력은 대만과 한국이 훨씬 뛰어납니다. 대만의 TSMC가 53%의 점유율로 세계 최강이고 삼성전자가 18%로 2위입니다. 두 나라를 합하면 80%가 넘는데 특히 10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생산 공정은 두 회사가 압도적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려면 한국은 반드시 자기 편으로 잡아야 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한국하고 네. 대만이 이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미국에는 공장 자체가 지금 몇 개 남아 있지 않으니까요. 반도체 강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텍사스주에 20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첨단 반도체 공장도 유치해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전략에 한국이 핵심 국가로 올라타는 건 분명히 기회입니다. 동시에 이건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올라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가장 치열한 전선 한가운데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죠. 이어서 고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 1위는 54%를 점유한 미국, 2위는 22%의 한국입니다. 대만이 3위, 일본과 유럽이 각각 6%고 중국은 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170조 원을 쏟아부어 반도체 자금률 70%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중국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중국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였던 화웨이를 망하기 직전까지 몰아붙였고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이걸로도 모자라 이번에 새로 들고 나온 게 바로 IPEF,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입니다.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다른 경제협력체와는 다르게 IPEF는 공급망, 반부패, 인권 같은 중국이 민감해하는 가치들을 앞세웠습니다. 중국을 경제적으로 포위하겠다는 뜻입니다. 권위주의 기술의 부상과 확대, 글로벌화를 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하고 연대해야 된다는 게. 다음 주 일본에서 IPEF 출범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보다 기술 분야에 있어서 협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고요. 에너지와 인프라 관련된 부분까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험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한국이 동참하는 걸 중국이 반길 리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IPEF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국가들까지 끌어들이려 하지만 일부 나라들은 중국을 의식해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참여에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불만과 함께 직접적인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자, 이혜인 특파원. 자, 중국의 반발이 매우 거칠고 또 매우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대중국 포위망 강화를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한 배를 탄 일본과는 중국 견제를 더욱 강화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한국까지 이번 기회에 새로 끌어들여 중국을 고립시키려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을 향해서는 바로 직접적인 경고도 날렸습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에서 분열을 만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 왕이 외교부장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중국의 불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 우리가 사드 때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도 중국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죠? 네, 결국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참여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지난 16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는데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보단 완곡하지만 결국 맥락은 같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안을 계기로 출범하는 IPEF에 우리도 참여하는데 사드 배치 때처럼 중국이 보복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연히 제기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을 세게 자극하기보다는 미국 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데 중국이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이런 우려와 압박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이 너무 민감하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며 IPEF 8개 참여국 중 한국만 꼭 집어서 그러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천만 원 정도를 내고 전세를 낀 채 연립주택을 사들였던 한 30살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여성의 아버지가 시장 후보자로 나섰는데 해당 지역에 가서 재개발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자로 나선 신상진 전 의원의 얘긴데요. 김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4, 5층짜리 연립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성남 중원구의 구도심 지역. 1990년대 초에 지은 낡은 주택이 많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곳입니다. 전세를 끼면 수천만 원의 집을 살 수 있어 갭 투자 수요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 재개발 때문에 막 갭 투자들 많이 했죠. 뭐 서울 사람도 와서 많이 사고 집만 사놓고 살지도 않고 그냥 세주고. 그중 한 연립주택입니다. 등기를 보니 소유자는 90년생 신모 씨. 2020년 7월 38제곱미터 규모의 이 집을 1억 7,500만 원에 샀습니다. 계약 열흘 뒤 1억 2천만 원의 전세를 줘 실제로는 5천만 원만 들어간 전형적인 갭 투자 방식입니다. 신 씨의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4선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입니다. 계약 당시 신 후보의 딸은 30살 대학원생으로 서울 광진구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고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비슷한 매물을 석 달간 90여 채 팔았다며 지금은 시가가 1억 이상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자녀가 이제 결혼할 때쯤에는 그쪽이 개발이 돼가지고 뭐 입주권이 나오고 중장기 보유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신상진 후보는 최근 2차례 이 동네 주민들과 재개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주 간담회에선 주민들이 재개발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 믿는다고 하자 재건축, 재개발 해결하는 희망시장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후보님은 그랬어요. 2030년 안에 재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신 후보가 약속한 재개발 추진 지역에는 딸이 투자한 연립주택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 후보는 MBC와의 통화에서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취직하면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할머니 때 받은 돈 뭐 할까 하다 갖고 있기 뭐 할까 자기 나중에 대학원 졸업하고 취직하면 뭐 살아볼까요? 그래서 이제 전세 끼고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산 거죠. 서민들의 소박한 그거예요. 또 자신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성남 지역 여러 곳의 재개발을 공약했다며 딸의 주택 매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충돌 문제가 지적되자 신 후보는 당선되면 집을 팔게 하겠다고 말했다가 다시 문자를 보내 오늘 부동산에 팔려고 내놨다고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경기지사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KT의 전무로 있던 시절에 부정 채용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KT 공채 과정에서 김 후보가 특정 인물을 추천했다는 증거 자료가 법원의 판결문에 실린 건데요. 김 후보 측은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반발했고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KT의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 전 의원은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때 불려나오지 않도록 편의를 봐준 대신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았는데 지난 2월 이 회장과 함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 송부된 이석채 회장과 당시 인사 관계자들의 서울 고등법원 판결문입니다. KT 내부 임원 추천자 채용 명단이 증거 자료로 첨부됐는데
추천자 항목에 회사 임직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82년생 지원자 김모 씨의 추천자로 KT 전무로 재직한 김은혜 후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차 면접에서 면접관 3명에게 각각 B, C, D 등급을 받아 탈락 대상자였던 김 씨는 다시 합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개 채용 과정에서 김은혜 후보가 지원자 김 씨를 내부 추천했고 결과적으로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민주당과 김동연 후보는 청년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불공정이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정을 말하지만 뒤로는 불공정, 불법 취업 청탁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국민께 사죄하고 경기도지사 후보직을 당장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던 이번 윤석열 정부의 크나큰 배반이자 잘못된 일이 되겠고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어떠한 청탁도 없었고 해당 지원자가 채용되지도 않았다고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뀐 지원자를 추천한 사람으로 김 후보의 이름이 올라간 것에 대해선 해당 표만으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잘 모른다고만 답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절대 거기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추천한 적이 아예 없으시다는 뜻인가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KT 측도 10년 전 일이라 채용 서류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고 김 후보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민주당은 김 후보의 이름이 추천자로 올라간 이유와 지원자 김 씨가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론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 여기에 안정론으로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죠. 인천에서 처음으로 격돌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고문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출마한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선거운동의 출발점으로 잡았습니다. 인천에서 승기를 잡아 격전지 수도권 승리로 이어가겠다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방선거가 윤석열 정부가 벌어가기 위해서 국민들의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야 되는 시간이 된다 생각하는데 또 윤석열 정부가 인천공항 등 주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며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민영화 반드시 막겠다. 이재명은 확실히 민영화 막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국민의힘도 충남 천안 자정 유세에 이어 인천에서 유세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인천에 출마한 야당 총사령탑인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면서 여당 안정론을 내세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화되어가지고 우리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기업 민영화 공세에 대해선 정부 여당은 민영화의 민자도 꺼낸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철도, 전기 등에 대해서 민영화를 내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이 허위 선동을 통해서 전국 17곳 시도광역지자체 중 민주당은 경기, 인천 등 현재 경합지역을 포함해 모두 8곳을, 국민의힘은 9곳을 승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향후 전국 주도권이 달린 만큼 앞으로 12일 동안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선거전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북한 주민 5명이 중국 단둥 부근 국경지대에서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탈출을 하다가 이 중 3명이 체포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봉쇄로 인해서 물자난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중에 일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중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중국 단둥시 압록강 상류로 50km 떨어진 지점. 구러우쯔향이라는 작은 마을인데 과거 북한에서 밀수꾼들이 넘어오는 경로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북한 주민 5명이 구러우쯔향 부근에서 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오다 적발됐다고 대북 소식통 여러 명이 전했습니다. 넘어온 5명 중 3명은 중국 당국에 붙잡혔고 2명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몰래 넘어오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북 소식통은 봉쇄가 장기화되면 물자가 부족한 북한에서는 굶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그러면 중국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체포된 북한 주민 중 일부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봉쇄됐었던 단둥은 제한적으로 주민 이동을 허용하려다 오늘부터 다시 전면 봉쇄에 들어갔고 북중 접경 지역에는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하면서 경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단둥에서는 압록강변을 따라 어제부터 코로나 검사소가 설치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대비책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자,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정점에 달할 거라는 국가정보원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우리처럼 북한도 격리 환자들에게 식료품 같은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모습도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연일 상황이 잘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코로나 말고도 다른 전염병까지 확산이 되면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곽승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봉쇄 정책이 시행 중인 평양 시내의 모습입니다. 주민들의 통행이 차단된 가운데 방역 요원들만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 속엔 고추장을 비롯한 식료품이 담겨 있습니다. 격리된 환자들을 위한 긴급 구호품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식량, 남새, 땔감을 비롯한 물품들을 전진 공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후유증과 재감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홍보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겁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감염인 게 아니라 자기 병이 고요하게 나아가는 과정에 있게 되는 후유증이란 말입니다. 얼굴 전체를 가리는 안면 보호구를 착용한 방역 요원들도 등장했습니다. 중국에서 급히 수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어제 26만여 명의 신규 발열 환자가 발생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사흘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망자는 6명에서 1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가운데 국정원은 국회를 찾아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이 5월 말에서 6월 초쯤 정점에 도달할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사망자 중 10세 미만의 영유아 비율이 16%나 될 정도로 높은 것에 대해선 다른 전염병도 유행하고 있는 걸 또 다른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이 상당히 확산돼 있었다. 백일의 홍역 같은 물을 통해서 옮기는 장티푸스 그런 종류의. 국정원은 또 북한이 우리 정부의 코로나 지원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를 대신해 민간 차원의 지원에 적극 나설 뜻을 밝힌 대북 민간단체들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영양시계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정부가 용산 미군 기지 땅 일부를 다음 주부터 시범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미군 기지에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개방해도 되는지 비판도 나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개방하는 땅은 대통령 집무실 남쪽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쪽까지 20만 제곱미터입니다. 원래 미군 장교 숙소와 체육시설이 있던 자리입니다. 용산기지 전체의 8%입니다. 시범 개방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6월 6일까지 13일 동안입니다. 첫날에는 대통령 집무실 앞들 투어를 포함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특별 행사,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도 열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땅은 9월에 임시 개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앞당겨졌습니다. 반환 시기는 한 6월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공원으로 전부 개방을 하고. 하지만 심각한 토양 오염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용산기지 2곳의 샘플을 조사했더니 한 곳은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 정도가 공원 기준치의 29배, 발암물질인 벤젠은 기준치의 3.4배, 페놀은 2.8배나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역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34배, 비소는 39배나 검출됐습니다.
오염 정화 없이 일반에 공개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고요.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건 용산 미군기지의 실체, 오염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돌려받은 미군 기지 땅의 오염을 정화하려면 1,000억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중 누가 이 돈을 낼지 몇 년째 정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군 가족들이 쓰던 시설이라 큰 문제는 없을 거라면서 땅을 아스팔트와 잔디로 덮고 입장객 체류를 2시간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를 빌려 타고 고가의 선물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검직에서 자진 사퇴했었는데요. 검찰이 기소하려고 하자 자신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서 최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탄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게와 과메기 등 고가의 수산물 선물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 역시 박 전 특검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특검이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계 인사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열리는 수사심의위는 사건 수사와 처리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제도입니다. 박 전 특검은 앞서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4년 7개월 만에 국정농단 특검에서 사퇴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르쉐 차량 렌트비 250만 원을 뒤늦게 지급했고 선물도 고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특히 법리 관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수사팀과 치열하게 다퉈왔습니다. 특별검사라는 자리는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를 대신 수행하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열지 여부는 검찰 시민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산업자원부가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선 직후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 새 정권 출범 이후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백운규 전 장관의 집과 사무실 또 산하기관 6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백 전 장관 소환 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한양대학교 교수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이 빠져나옵니다. 백 전 장관의 이메일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어떤 거 위주로 압수하셨어요? 백 전 장관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가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대선이 끝나자마자 산업부를 압수수색하며 3년 전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이 50여일 만에 백 전 장관을 겨눴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6곳에서도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임원 선임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시는 걸로 확인됩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곳들의 기관장들도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임기를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게 남긴 채 돌연 사퇴했습니다. 당초 의혹이 불거진 발전자 회사 4곳 외에 검찰은 지난 3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에너지공단 등 기관 4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퇴한 기관장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당시 산업부 관련 과장과 국장에 이어 이인호 전 차관까지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산업부에서 남은 건 백운규 전 장관뿐.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 더 위로 올라갈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세계 최고 권위의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요. 무려 5편이나 초청됐고 그중에 2편은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 수상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칸 영화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국현 기자, 칸 영화제가 한 3년 만에 정상 개최가 된 건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칸 영화제는 지난 2년간은 코로나 사태로 취소되거나 연기가 됐습니다. 5월의 칸은 그래서 3년 만인데요. 전 세계 영화 팬들이 기다렸던 만큼 뜨거운 열기가 현지에서 느껴집니다. 일찌감치 호텔도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도 숙소를 외곽에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영화제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려는 모습도 오랜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감독들과 배우들 속속 칸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배우 톰 크루즈도 새 영화 탑건 매버릭으로 무려 30년 만에 칸을 찾아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Got up really early this morning at 3 o'clock in the morning and we travelled from Carlisle in England. 이번 영화제가 주목되는 건 아무래도 역시 한국 영화가 수상 가능성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텐데 칸에서 보는 한국 영화의 반응 뜨겁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우선 황금종려상 후보 21편 중에 한국 영화가 2편이나 올라가 있죠. 박찬욱 감독의 신작 헤어질 결심과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가 주연한 브로커입니다. 두 영화의 포스터는 이곳 주요 길목마다 걸려 있고요. 외신들도 이들 작품에 대한 특집 기사를 앞다투서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6년 만에 돌아온 박찬욱 감독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요. 배우 송강호의 남우주연상 가능성도 수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상영 날짜 또 눈여겨볼 만한데요. 통상적으로 칸은 흥행을 위해서 주요 작품들을 후반부에 배치하는데 두 작품 모두 시상식 날에 임박해서 상영한다는 점도 수상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배우 이정재 씨도 칸에서 감독으로 데뷔를 합니다. 영화 헌트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최초 공개되는데 4번의 상영회 표가 전부 매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을 태우고 가던 관광버스가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안전띠를 맨 덕분에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 한 대가 황급히 나들목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굽은 나들목을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 갑자기 중심을 잃으면서 순식간에 전복됩니다. 운전석 쪽 앞바퀴는 무언가에 뜯겨나간 듯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중심을 잃은 버스는 표지판을 밀어버린 뒤에도 10여 미터를 더 간 뒤 멈춰섰습니다. 버스는 충남 부여에서 경북 영주 부석사 견학을 가던 길이었는데 출발 40여 분 뒤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km 전부터 차가 흔들렸어. 차가 흔들린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계속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차량 점검을 위해 급하게 고속도로를 빠져나갔지만 나들목에서 중심을 잃은 겁니다. 운전대가 약간 운전대 쪽으로 쏠리더라고. 좀 넓은 데 대놓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 차에 여기서 이제 앞 타이어가 운전대 쪽에 파스가 나가지고 평지 같으면 잡았을 텐데. 버스 승객은 대부분 60에서 80대 고령자로 18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당시 모두 안전띠를 메고 있어 중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서로들 안전벨트 메고 이제 그러지 위험한 거 꽉 붙들었더니 이제 이를 넘어가 가지고서 거기서 자빠졌는데. 사고가 난 남세종 나들목은 지난해 2월에도 승합차가 전복돼 7명이 숨졌는데 안전띠를 매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타이어 점검이나 차량 정비 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새벽 이른 시간 일터로 나가던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섭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이 허리를 숙인 채 이리저리 살핍니다. 이내 경찰차가 도착하고 경찰을 뒤따라 남성이 길가로 걸어 나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인천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25살 남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3살 남성을 치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은 초록불의 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에 부딪힌 뒤 튕겨나가 10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심박 리듬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두개골 출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조경업체에서 잔디 심는 일을 하는 피해자는 새벽 일찍 일터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한 운전자의 알코올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 작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는데 지인에게 빌린 차를 몰다 또 사고를 낸 겁니다. 시장에 있는데 뭐 오늘 조사를 못했어요. 둘이 안 깨서 늦게까지. 경찰은 가해 남성을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근 3년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자 가운데 재범 비율은 40%가 넘습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케 하면 위험운전치사 적용되거든요. 4년에서 8년밖에 안 돼요. 뭐 일반인들 눈높이에는 많이 못 미치죠. 미국에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알코올 측정 장비를 설치해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잠금 장치를 의무화하는 곳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경찰이 시범 설치를 추진 중인데 관련법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뒤늦게 타살로 결론이 났지만 범인을 찾지 못한 채 31년째 미제로 남은 사건이죠. 이른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그런데 최근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타살이 아니라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사망한 거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유가족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병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1년 전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던 개구리 소년들로 추정이 되는 어린이 유골들이 대구 달서구 와룡산 자락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5아이들이 실종된 대구 와룡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나무가 우거졌던 곳에 등산로와 어린이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2019년까지는 여기서 유골이 발굴된 이 현장에서 추모제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 11년 만에 이 사건은 타살로 결론났습니다. 하지만 범인과 범행 동기, 도구는 끝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최초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과 취재를 했던 기자가 책을 내고 아이들은 타살당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타살이 있을 수 없는 게 두개골 골절 상태 자체가 사후 골절이단 말이야. 범인이 만일에 참말 뭐 흉기를 했다 하면 우차라이가 25군데 막 범구도 25개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 타살 결론 근거 중 하나는 두개골 손상인데 아이들이 숨진 이후 돌에 찍힌 자국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유골과 함께 발견된 옷이 묶여 있던 것도 추위를 피하려 그랬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막 얼굴에 묶거나 이렇게 묶는 이런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래요. 저체온 현상에. 길을 잃은 아이들이 쌀쌀한 3월 날씨에 비까지 맞아 저체온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지 추위 때문에 5명이 한꺼번에 숨질 가능성이 매우 낮고 심지어 인근 지리도 잘 알았다는 점에서 사고사 가능성은 낮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밑에 주택들이 있어가지고 길을 잊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유가족 측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신이 단련된 상태였고 한마디로 말해서 야생마처럼 날렵한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러한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검토. 경찰은 지난 2019년 재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은 없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로 인해서 식량 안보에도 빨간불이 켜졌죠. 국내 밀 자급률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수확량이 높은 신품종 밀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산 밀로 만든 빵을 파는 서울의 한 빵집입니다. 먹음직스러운 빵이 까다로운 입맛에 소비자들을 기다립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품종 밀 100강으로 만든 겁니다. 이쪽이 좀 더 고소하고 뭐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우리 밀로 다 해도 되겠다. 시원하게 펼쳐진 푸른 밀밭이 바람의 일렁입니다. 이곳에선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른 신품종 밀이 자랍니다. 전북 전주의 한 평야에서 국산 밀품종인 세금강 밀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3주 뒤면 수확될 이 세금 강밀은 병충해에 강하고 면으로 뽑기 좋습니다. 신품 종밀의 강점은 무엇보다 뛰어난 수확량입니다. 1970년대 국산 밀품종 수확량은 1헥타르당 4톤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5.3톤으로 32%나 늘었습니다. 수확에 걸리는 기간은 10일이나 줄었고 더 중요한 건 붉은 곰팡이 등 병충해에도 강하다는 겁니다. 수확량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농가들한테는 엄청 선호한. 신품 종밀을 개발하는 과정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국내 연구진은 전 세계 밀의 DNA를 분석하는 첨단 육종 기술로 더 빨리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어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소비자 입맛도 그렇습니다. 최근 독자 기술로 만든 신품 종밀 3총사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해 빵을 만드는 데 적합한 황금알, 면을 만들면 좋은 세금강, 과자를 만드는 데 어울리는 고소밀이 속속 개발됐습니다. 성숙이 빨리 되는 그런 품종들을 만들어냈거든요. 해외자들이 그런 거 못 쫓아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밀 재배 면적을 6배 늘리고 신품종 밀을 심어 자급률을 5배로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위 참가자가 몰던 버스에 치여서 경찰관 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당시 버스를 몰았던 운전기사가 42년 만에 유족들을 만나서 사과했고 유족들은 용서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아마 선생님도 너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42년 만의 사과에 유가족은 용서로 답했습니다. 한동안 끌어안은 채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시민군들을 버스에 태우고 전남도청에 진입하다 경찰관 4명을 치어 숨지게 했던 배모 씨가 경찰들의 묘비를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거의 잠들어서 모든 걸 다 잊고. 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들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냥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가족은 슬픔 속에서도 손을 잡아줬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다 알고 있죠. 상황 때문에. 배 씨는 당시 재판에서 최루가스가 버스 안에 들어와 눈을 뜰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살인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던 배 씨는 5.18에 대한 재평가 과정에서 감형과 특별 사면을 통해 석방됐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을 선고했던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7년 국회에서 배 씨를 만나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진정 성의는 사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사후 당시 경찰관들은 무장을 하지 않았지만 줄곧 5.18 진압군으로 오해를 받아와 유족들의 한도 깊어졌습니다. 사람을 다 죽였다고 막 세상을 잘못 만나서 그랬겠지 하고 죽은 듯이 이러고 산 것이 42년을 살았어. 각자의 위치에서 고통받아온 신군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 42년이 지나서야 손을 맞잡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42년 전 오늘 광주에서는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소식들은 단 한 줄도 신문이나 방송에 실리지 못했습니다. 신군부의 언론 검열 때문이었는데요. 직접 목격한 참삭을 낱낱이 적고도 단 한 줄도 보도할 수 없었던 당시 기자들의 증언을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기와 불길로 뒤덮인 거리. 돌 던지는 시민에게 곤봉을 내리치는 군인. 하지만 언론에 묘사된 5.18 민주화 운동은 불순분자들의 폭동이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시가지 데모가 격화돼 닷새째 유혈 사태를 빚고 있다거나 광주 상황을 무정부 상태라며 시민군을 난동자로 표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새벽에 공수부대 학교 진주, 여학생 짓밟히고 페퍼포그와 몽둥이 구타가 심했음. 오후 1시 반에서 2시, 최미애, 유탄으로 두부 관통상. 목격한 참상은 낱낱이 적혔습니다. 난사가 시작된 거예요. 다당당당 하니까 나도 이제 겁이 나고 그 전일빌딩 앞에 있던 거기 사람들이 그때 집단 발표를 해서 많이 죽었죠. 사진 기자도 필름 위에 선명히 새겼습니다.
광주 역사는 내가 기록했던 그 자부심, 그 마음을 갖고 일했기 때문에 그 무서운 것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단 한 줄도, 단 한 장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 들어 더욱 심해진 신군부의 검열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신문을 내기 위해 다른 인쇄소까지 찾았던 전남매일 기자들은 뜻을 이루지 못했고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며 집단 사직서를 냈습니다. 기자들이 힘이 없었고 용기가 없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용기를 내갖고 써봐야 보도 검열에 걸리니까. 이후 검열을 피해 피로 물든 무등산 그림을 실은 월간지는 폐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신군부의 언론 통제로 광주의 실상은 알려지지 못했고 광주는 더욱 고립됐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이나 성희롱,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봐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회사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사업주에 대한 시정 명령을 노동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게 됐는데 현실이 조금은 바뀔 수 있을지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전 중소기업에 다니다 첫 아이를 임신한 이은주 씨. 회사는 퇴사를 권유했고 계속 다니겠다고 하자 임산부에게 37일간 야근까지 시켰습니다. 야근이 너무 많아서 대직자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구해지지도 않고 업무를 분담해주지도 않고. 불법 야근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결국 벌금이 부과됐지만 이 씨는 보상도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초 술자리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엘 씨. 노동부에 신고한 뒤 차가운 직장 분위기를 견디며 기다렸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 씨는 결국 휴직했습니다. 신고하면 넌 직장생활 하기 어려워질 거다라고 말한 녹취록도 정신과 진단서도 근로감독관 한 명에 의해 전부 무시당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성차별 신고는 542건. 하지만 사업장 근로감독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같은 기간 성희롱 신고는 2,126건이나 접수됐는데 처벌 비율은 10%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성희롱 피해 신고자 90%는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고 83%는 보복성 불이익을 당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정도로 노동청 진정의 실익이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돼 피해자들은 성차별에 대한 시정을 사업장뿐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사업주는 시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여자가 오면 재수가 없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영화 한 편 만들기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50, 60년대 우리 영화계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흥행작을 만들어냈던 여성 영화인들의 이야기가 스크린을 통해서 되살아났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는데요.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 서 있는 여성. 1955년 영화 미망인을 연출한 고 박남옥 감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감독이지만 작품은 단 한 편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투자를 해주지 않아서 직접 그 스태프들한테 밥을 해가면서 아기를 업고 촬영을 했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영화를 더 이상 만들지 못했습니다. 1962년 영화 여판사로 당시 20만 관객을 동원한 고 홍은원 감독. 필름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편집실에 가면 아침에 여자가 온다고 재수 없다고 소금 뿌렸다는 게 실제 이야기거든요. 11년 전 다큐멘터리를 찍으며 이들의 흔적을 마주하게 된 신수원 감독. 칼 없이 전장터에 있었던 약간 여자 영웅들 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당시에 좀 뭔가 주변의 지원이나 격려를 받았다면 우리가 거장 여성 감독들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여성 감독 최초로 칸 영화제와 베를린 영화제에서 모두 트로피를 거머쥔 그조차도 여전히 벽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 아들이 얘기하잖아요. 엄마 영화 하지 마. 아빠가 꿈꾸는 여자들과 살면
외롭대.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모두 다 꿈꾸면 안 되나? 선배 영화인들의 기록을 스크린에 보관한 건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헌사입니다. 그 여정을 배우 이정은이 함께했습니다. 분실되었었던 필름을 같이 보는 장면에서 후배 영화인에게 살아남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제일 인상 깊고 지금도 마음이 좀 얼얼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기억 속에서 사라진 그림자 같은 존재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프로야구에선 아주 황당하면서도 극적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끝내기 안타가 좌익수 앞 땅볼이 됐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SSG와 2대2로 맞선 두산의 연장 12대 말 공격. 1사 만루에서 조수행의 안타가 터졌고 3루 주자 김재호가 홈을 밟으면서 경기는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SSG의 플레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루 주자 정수빈을 태그했고 2루 베이스까지 밟자마자 SSG 코칭 스태프들이 심판을 향해 뛰어나왔고 곧바로 심판 4명이 한데 모여 얘기를 나누더니 더블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황당한 표정의 두산 선수들과 함께 중계진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 김재호 선수가 홈에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 끝 아닌가요? 이대로면 비디오 판독까지 신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루부터 3루 가야 되는데 태그아웃. 1루 베이스 가야 되는데 못 밟았어. 베이스 태그아웃. 투아웃. 모르겠죠. 규정에 따르면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더라도 나머지 주자들이 다음 베이스를 밟아야 그 득점이 인정됩니다. 이를 알아챈 SSG는 1루수 크론의 손짓을 본 유격수 박성환이 2루 주자 정수빈을 태그하고 베이스를 밟아 2개의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2루에 있던 주자가 진루를 안 하고 또 확인을 했는데 1루에 있는 주자도 진루를 안 해서 이거는 더블 아웃이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참 잘했다고 다 칭찬을 해줬고요. 타구가 안타인지 아웃인지가 혼란스러웠던 건지 이미 경기가 끝났다고 판단해 뛰지 않은 건지 해명과 판단도 여전히 분분하지만 어쨌든 끝내기 안타는 좌익수 앞 땅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끝내기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조수행은 허탈함에 판단력까지 잃었습니다. 12회 말 공격이 남았는데도 12회 초에 나온 상대 안타를 끝내기로 착각해 수비를 포기했다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는 웃지 못할 장면도 연출했습니다. 죽다 살아난 SSG는 짜릿한 승리를 거뒀지만 다잡은 승리를 어이없게 놓친 두산은 1패 그 이상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두 발로 모자라 네 발로 기어야 했던 처절한 야구 선수의 이야기 토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어제 프로야구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상대 투수가 주춤한 사이 삼성의 피렐라가 지체 없이 홈을 파고듭니다. KBO 리그에서 3년 만에 나온 단독 홈스틸. 그런데 미국 대학야구에선 한술 더 떴어요. 3루 주자 갑자기 홈으로 뛰는데 와, 저게 어떤 상황이죠? 뛰다가 넘어지자 네 발로 기어서 홈스틸 성공. 기어가는 속도가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마치 먹이를 쫓는 맹수 같아요. 보기만 해도 처절한 홈스틸이었네요. 이번엔 메이저리그입니다. 파울볼을 친 수아레즈. 그런데 범상치 않은 발재간을 선보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발리슛. 그렇다고 이 선수 장난스럽기만 한 건 아니에요. 수비에서 놀라운 순발력으로 진짜 묘기까지. 참 재주가 많은 선수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한국 여자축구의 에이스 지소연 선수가 8년간의 영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국내 무대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늦은 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다소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래도 밤 사이는 날이 금세 개겠고요. 내일은 하늘에 구름 양만 많을 뿐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후에 경기 북부와 영서 지방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전남 내륙과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도 조금 오겠는데요. 하지만 전국적인 비 소식은 한동안 뜸해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날이 다시 맑아지겠고요.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는데요. 낮 동안의 공기가 달궈지면서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리는 지역이 매우 좁아서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을 줄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에 하늘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는 맑아지겠고 해안가에서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20도, 광주 15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8도로 내륙 지방은 25도 이상을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날이 더 더워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에서는 폭염특보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